안녕하세요. 이종연수부 김희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설명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의 기본 원칙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후 진행될 성금 요청 절차에 관한 안내를 설명드리고, 이어 연수를 진행하시다 보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실 텐데, 예산 변경과 사업기간 변경에 관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 계약 종료 후 진행될 회계 검토와 잔금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예산 집행의 세부 지침은 본 발표 이후에 신성회계법인의 도경찬 회계사님께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최종 확정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 내용과 또 예산 산출 내역서에 예산 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부 사업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고, 필요시 공문 등을 통해 동의 완료된 후에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여러 사업을 한 개의 통장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업별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전용 계좌의 체크카드나 혹은 기관의 법인카드로 지출을 하셔야 하고, 불가피한 현금 사용 시에는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용 현금 영수증은 인정 불가하다는 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지만, 잔금 미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되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1년 사업수행 안내자료의 77페이지와 22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증빙과 관련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출 한 건당 한 개의 회계문서, 즉 지출 결의서와 내부 기한, 그리고 증빙자료 및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일치 원칙에 따라서 지출 결의서별로 금액과 날짜, 거래처 등의 증빙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후 진행하실 성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 안내입니다. 2021년 사업수행 안내자료의 12페이지 사업비 성금 지급 요청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미 계약이 완료되고 성금 지급을 요청하신 기관도 있으실 텐데요. 성금은 계약 금액의 70% 이내로 지급이 되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80% 이내에서 성금을 지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수행 안내자료에 명시된 구비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코피 담당자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신 이후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공문을 제출하시고 성금 지급까지는 통상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연수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예산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실 텐데, 예산 변경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수행 안내자료 48페이지 사업 및 예산 변경 신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변경은 기존 사업 계획서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고, 또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효율적인 내용으로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하나여만 예산 변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사업비를 소진할 목적으로의 예산 변경 등은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코피 담당자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신 이후에 공문으로 제출을 하여 진행하여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예산 변경 요청 및 승인까지 행정적 소요가 큰 만큼 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개월 이상의 여유 기간을 가지시고 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 변경은 재단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원칙적으로 사후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예산 산출 내역서상 예산 변경이 불가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사용금액 합계의 6% 이내로 그 비율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이 불가하고, 인건비 증액도 불가합니다.
또한 체제비 및 연수운영수당은 이종욱 펠로우십 지침에 의하여 확정분으로 되어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하다는 점 또한 설명드립니다. 예산 변경 관련하여 비목간 전용과 항목간 전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산출 내역서의 일부를 예시로 나타낸 표입니다. 파란색으로 기재한 숙박비에서 교재비로의 예산 내역 변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목 1번의 연수생 지원 경비 숙박비에서 다른 비목인 2번 연수 실시 경비의 교재비로의 예산 내역 변경인 만큼 타 비목 항목간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붉은색으로 기재한 강사비에서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의 예산 내역 변경을 예로 들겠습니다. 동일한 비목 2번 연수 실시 경비에서의 항목간 이동이기 때문에 동일 비목 항목간 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록색으로 표시된 연수운영수당의 경우 인건비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위탁기관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결제 등을 통해 승인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습니다. 동일한 비목 안에 있는 항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그 변동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승인을 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주시고 내부 기한 등 예산 내역에 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비목 안에 있는 항목끼리 전용하는 경우라도 그 변동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를 다른 비목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재단 승인 사항입니다. 또한 30% 미만으로 위탁기관 자체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여러 번 예산 내역 변경을 하여 당초 계획 대비 총 30% 이상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연수를 진행하시면서 사업 기간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기실 텐데 그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수행 안내자료 54페이지 계약 연장 신청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변경은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적법성과 적정성 그리고 타당성 등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납기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행정 업무가 미처리됐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은 지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변경은 재단 내부의 감사실과 계약부서 그리고 조달청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적 소요가 큰 만큼 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개월 이상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변경을 진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단에서의 프로세스를 거친 이후에는 조달청으로 계약 변경 요청을 하게 되고 또 조달청에서는 위탁기관으로 납기 변경 요청에 관한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서 응답서 수용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변경된 계약서가 전송이 되고 재단은 공문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위탁기관 측에서는 당초 제출했던 성금지급 보증 증권의 기한을 연장하여 제출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 종료 후 이루어지는 회계 검토 및 잔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회계 지침은 회계사님께서 이번 시간이 끝나고 이어서 설명을 하실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포함한 정상 자료 일체를 계약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비할 서류 등은 세부 내용은 2021년 사업수행 안내자료 76페이지에 회계 검토 및 잔금 지급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비 서류의 스캔본은 재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원본은 재단에 지정된 회계법인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회계법인은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과정 종료 시점에 담당자분들께서 회계법인의 주소와 이메일 등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은 신성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또 회계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드리며 이후 사업비 잔액 지급 및 여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저희가 사전에 배포한 사업 수행 안내 자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 특히 162페이지에는 자주 하는 질문들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업 수행 안내 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성회계법인의 도경찬 회계사님께서 설명회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보건의료재단 정상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신성회계법인 도경찬 회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종호 펠로우십 프로그램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종호 펠로우십 프로그램 예산 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상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세 분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제보건의료재단 코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피로부터 국고보증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이 수행한 수행 결과에 대해서 정상감사를 실시하는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고요. 이 세 가지 파트가 잘 협력해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정상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으로는 보조금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국제보건의료재단 코피처럼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자를 보조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보건의료재단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2차로 수행기관에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그 2차 수행기관을 간접보조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감사를 진행하는 기관을 검증기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감사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 수행기관, 그리고 국제보건의료재단, 검증기관이 있는데요. 먼저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수행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 지침이란 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운영 지침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겠다 합의가 되면 이제 용역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행이 다 완료되면 정산 보고서, 지출 내역서라고도 하는데요. 정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증빙과 함께 코피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코피를 통하여 검증기관은 운영 지침을 수령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 보고서와 증빙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기관은 코피로부터 받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수행한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정산보고서 및 증빙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감사를 수행하고 검증기관은 정상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상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코피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피는 이렇게 작성된 정상감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과 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할 게 있으면 추가로 지급을 하고 선금을 더 많이 지급했으면 그 선금 잔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운영 지침상에 나와 있는 그 운영 지침은 사업자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되는 사항들을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이 있고 면세 사업이 있습니다. 과세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과세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요. 코피가 아니고 수행 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피가 면세 사업자냐 과세 사업자냐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수행 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이 과세 사업이냐 면세 사업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과제가 과세 사업이냐 면세 사업이냐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있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면세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거,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이 면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제26조에 면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면세 사업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면 교육 용역과 의료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수행기관이 코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교육 용역이냐 아니면 의료 용역이냐 그 두 가지에 해당하면은 면세 사업이 되겠고요. 그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육 용역도 모든 교육이 아니고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 시설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을 한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의료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용역도 의료법에 의한 의료 용역을 제공한다면 그거는 면세 사업이 되겠고요. 병원이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게 면세 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 병원의 경우도 의료 용역이 아닌 기타의 용역을 제공한다면 과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면세와 과세는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 초기 단계부터 우리 사업이 용역 과세 사업이냐 면세 사업이냐를 구분을 꼭 해야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정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 그 다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 사업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 사업인 경우 수행기관과 코피와의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요. 그때 그 용역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수행기관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됩니다.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은 코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받고요. 그 받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우리가 매출세액이라는 거는 수행기관과 코피와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코피로부터 수령한 매출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수행기관이 이제 그 코피로부터 받은 선금 등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 지출하는 사업비를 지출할 때 지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기관이 지출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그 매입세액은 사업비 지출처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급한 거를 수행기관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행기관은 부가세에 대해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나중에 국세청으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가세 매입세액만큼은 부담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산을 할 때 사업비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만일에 정산을 받았다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매입세액이 다시 돌려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정산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사업인 경우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기간과 코피와 관계에서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가산해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계약의 용역 대가만 받는 거죠. 그리고 수행기간이 이제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이거는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수행기간은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하게 되고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돌려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기간은 사업비를 지출할 때 부가세를 자기가 온전히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정산을 하는 그 기준 금액이 다르다는 거 이 점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산보고서 또는 지출내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과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목을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일자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세목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역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지급처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계정이 있는데요.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 전 금액을 말하고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공급대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업이 면세사업이냐 과세사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해야 될 기준이 공급가액이 될 수도 있고 공급대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세사업자라면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전 공급가액으로 정산을 하게 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자기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계한 공급대가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산보고서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실 때 세목별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세목별 내에서 일자별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발생 순서대로 세목을 무시하고 발생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목을 옆에 꼭 기재하셔서 엑셀로 나중에 소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목별 일자별로 증빙을 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섞어서 증빙을 편철해 주시기보다는 세목별 일자별로 증빙을 편철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검증할 때 더 효율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업비 지출액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아까 표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증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증빙을 저희가 정상 감사를 할 때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검증 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이 증빙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적 의구심이란 정상 감사인이 증빙을 검토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제출해 주신 증빙이나 정산 보고서에 오류나 부정에 의한 왜곡 표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정상 감사를 하는 사람이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저도 뭐 성격은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정상 감사를 실시할 때는 그런 혹시나 오류가 있지 않을까, 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빙을 준비하시는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코피 사업을 하는 사업 수행기관들이 상당히 그 다양한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피 보조금 사업자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빙들을 제출하게 되고 그런 증빙들을 통해서 사업비 지출이 실제성과 정확성, 사업비 지출이 실제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제출한 증빙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증빙이 부족하다든지 미비하다든지 하면은 이게 실제 발생한 지출인지, 그 정확히 이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여담으로 하는 말이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잔돈은 받지 않더라도 영수증은 꼭 챙겨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증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수행해도 증빙을 미비하게 제출하든지 적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내가 깨끗한 건 하늘이 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뭐 물론 하늘이 다 알기 때문에 뭐 나중에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우리가 보조 사업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증빙을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증빙의 감사 증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코피에서 지정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규정하는 증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증빙과 내부 증거의 증거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만든 문서, 내부 증빙은 외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인 외부 증거보다 증거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외부 증빙을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한 거에 있어서 급여 대장이라는 내부 증빙은 수행 기간이 본인이 작성하는 내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한 외부 증빙, 원천지수 영수증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력이 강한 외부 증거 위주로 검증을 할 때 더욱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증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출의 실제성과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이거는 실제 그분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분이 우리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대 보험 확인서가 있다면, 가입 확인서가 있다면 실제 직원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 금액이 정확한지는 참여율을 포함한 인건비 계산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정확히 송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송금 내역서, 실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인건비 송금 내역서와 그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소득인 경우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외부 증빙, 외부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비의 경우는요, 강의를 하고 강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일단 강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강의가 진짜 있었나? 강의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가 있었다는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 강사의 이력서, 그리고 강의 사진, 강의를 하실 때 강의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의 원고 등을 제출해 주셔야 강의가 실제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를 지급할 때 강사의 수령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또는 실제 지급했다면 수령 확인서가, 직접 지급했다면 수령 확인서가 있겠고, 뭐 온라인으로 지급했다든지 할 때 강사비 송금 내역이 있겠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강사에게 정확히 전달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증빙, 외부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타 소득인 경우, 강사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되겠고요. 그럴 때는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강사가 만일에 내부의 직원이었다. 그러면은 급여로 처리했겠죠. 그러면은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비에 대한 증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마찬가지로 회의의 실제성,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고요. 회의록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그 회의록을 너무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가 있는데요. 회의의 제목 정도만 적어놓고 회의록이라고 제출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고 누가 참여했는지 몇 시에 어디에서 회의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고요.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서 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네, 그래야 회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식사를 했다면 적격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 증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는 말일 텐데요. 적격 증빙은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앞글자만 따서 신세계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신세계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영수증,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 세 가지를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신세계 꼭 잊지 마시고 이 적격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인정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거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불인정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통장을 보조사업비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 전용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용 카드를 쓸 수도 있고 전용 계좌를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사업비 계좌가 아닌 데서 지출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지출은
적정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불인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증빙을 미수령했다. 아까 제가 법정 적격 증빙 말씀드렸죠. 적격 증빙을 미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을 제출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간이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거는 적격 증빙이 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예,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성과 그 정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때는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불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업기간 종료 후에 집행된 금액, 사업기간이 다 경과한 후에 집행된 금액, 이런 것들은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만 사업 기간 내에 원인 행위가 있고 단순하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집행만 미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불인정 금액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규정한 적용 지침에 서 규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인건비, 강사비, 회의비 등을 지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준을 초과한 여비나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불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용품을 과다하게 구매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을 사용해서 행사용품을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매를 해서 행사 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구매해서 우리 사업과 관련 없는 자들에게 지급이 됐다든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요.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비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명칭 그대로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해서 발생하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나 회의비, 여비 등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직접비죠. 그리고 연구활동비도 직접비에 해당합니다. 연구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비에 해당하고요. 직접비는 실제 실비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서와 지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간접비인데요. 간접비는 일반 관리비라고도 하죠. 간접비는 말 그대로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복사용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이미 복사용지가 여러 박스 구비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또 복사용지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있는 복사용지를 사용한다든지 그것도 분명히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직접적인 관련성은 설명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예, 물도 사용하고 이런 비용을 일일이 구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의 전기를 썼고 얼마의 수도를 썼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비는 증빙을 구할 수도 없고 증빙이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간접비는 지출 증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비 지출 인정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의 경우에는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정산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면은 이제 남은 원금을 반납하면서 이자까지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금을 받았기 때문에 성금을 예금 통장에 예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도 우리가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수행기관이 선금을 받아서 그거를 우리 사업을 위한 별도 계좌에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선금을 받아서 다른 우리의 일반적인 사용 계좌와 통합해서 그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선금 수령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구분이 실제 발생한 이자, 우리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가 실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통장에 찍혀 있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거기에 우리가 수령한 금액은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순액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액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지 않고 총액으로, 원천징수액은 어차피 우리가 돌려받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징수를 차감한 후에 수령한 금액에다가 앞으로 돌려받을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업비를 운영비 통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때는 우리가 받은 선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다른 돈들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발생 이자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수령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비 잔액 적수에 대해서 발생 이자를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발생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운영 통장에서 사업비 운영비 통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 표 예시를 보면요. 맨 밑에 사업 수행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우리가 100만 원의 사업비를 선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1월 1일에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잔액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21년 1월 10일 날 드디어 첫 번째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지출이 30만 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은 잔액이 70만 원으로 바뀌었겠죠. 그럴 때 첫 번째 100만 원이었던 잔액, 우리 통장에 100만 원이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냐, 이게 이제 보관일 적수인데요. 100만 원이 우리 통장에 9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이자를 발생시킨 부분은 100만 원 곱하기 365분의 9일 곱하기 1년 이자율. 이 1년 이자율은 우리 통장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1.5%로 제가 가정을 했고요. 그냥 계산상.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365분의 9일 곱하기 1.58
하면은 369원. 예, 이 금액이 100만 원이 우리 통장에 9일 동안 머물면서 발생시킨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월 15일에 다시 50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70만 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통장에 머물러 있던 일수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만 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70만 원 곱하기 5일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이자율 1.05%, 예, 5% 해서 발생 이자가 계산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통장에 잔액이 며칠 동안 머물러 있느냐에 관한 적수를 계산하셔가지고요. 그 발생 이자를 다 합계를 해서 나온 그 이자를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감사를 하면서 우리 수행기관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의 수행부터 끝까지 정상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서 특징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지 이 시간에 담을 수는 없었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예, 제 이메일이나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